서울 외곽의 한 작은 골목 끝, 오래된 주택들이 나란히 서 있는 곳에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준호 35세, 아내 김수진 32세, 그리고 5살 난 아들 이도현.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동네 사람들 누구나 참 보기 좋은 집이라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주방에서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수지는 서둘러 밥을 차리고 도연이는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며 종알종알 떠듭니다. 엄마, 오늘은 친구랑 그림 그리기 할 거야. 그 목소리에 수지는 피곤함도 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서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아내와 아이를 바라봅니다. 출근길에 나서는 발걸음은 늘 무겁지만 가족의 존재가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울 도심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연봉이 넉넉한 자리도 아니었지만 그는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잖아. 그의 좌우명은 늘 소박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오면 도연은 두 눈을 반짝이며 뛰어나와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준호에게 세상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반면 수지는 결혼 전에는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도연을 낳고 난 뒤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회생활을 접는 것이 두려웠지만 아이를 키우며 가정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웃음이야말로 나를 살게 하는 힘이구나. 그녀의 하루는 늘 분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과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만보다 감사가 더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이 가족은 늘 작은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처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거나 동네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부잣집 못지않게 풍성했습니다. 도연은 또래보다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장난감을 들고 달려와 아빠 같이 놀자 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준호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네 집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네. 요즘 보기 힘든 가정이야. 그럴 때마다 수지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실함과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이 평범한 일상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준호의 월급은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를 충당하기엔 빠듯했고 가끔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저축한 돈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 돈은 작은 철제 금고, 즉 가정의 비상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준호는 늘 그 금고를 열 때마다 이 돈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안전망과도 같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도연은 엄마의 자장가 소리에 골아떨어지고 준호와 수지는 작은 거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가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도연이 좀 크면 우리도 여행 한번 가자. 응, 제주도 좋겠다. 아니면 바다 보러 부산도 괜찮고. 그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언젠가의 작은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수지는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돈은 넉넉하지 않아도 난 지금이 제일 좋아. 그 대답에 수지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오래도록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금고 속의 작은 흔들림이 곧 세 사람의 운명을 크게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작은 집 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들려오는 아이의 환한 웃음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는 준호에게 세상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값진 풍경이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세 사람은 작은 상을 거실 한가운데 펴놓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도현은 아직 젓가락질이 서툴러 밥알을 자꾸 흘렸지만 수지는 그 모습마저 귀엽다며 깔깔 웃곤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푸짐한 반찬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김치 한 접시, 계란말이 하나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 위에는 언제나 대화와 웃음이 함께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가족의 특별한 부였습니다. 도연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늘 아빠에게 이야기하길 좋아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가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 정말? 우리 도연이가 제일 멋지네. 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수지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야. 우리에겐 이런 웃음이 있으니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이 평범한 행복을 오래 지키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종종 도연에게 사탕을 쥐어주며 이 집은 참 화목해 보여서 보기 좋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온돌 위에 세 식구가 나란히 이불을 덮고 누우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작은 화분에 꽃이 피었고 여름이면 도현은 마당에서 물총을 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늘 한결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준호의 월급은 생활비와 도연의 교육비, 그리고 집세를 내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푸념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수진아, 우리 이렇게 웃으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수지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밤이면 아이가 잠든 뒤 작은 전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차를 나누어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당신도 수고했지. 우리 도연이가 오늘 또 많이 컸더라. 이런 대화 속에서 그들은 부부이자 동지로서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수진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도현을 재운 뒤 조용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그 소망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단순했지만 한 가정의 가장 진실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이 평범하다 믿었고 그 평범함 속에서 무한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오늘과 같은 내일이 계속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소중히 지키고자 했던 평화와 웃음은 곧 작은 균열에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 후 씻고 나온 준호는 작은 거실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수진이 늘 꼼꼼하게 적어두던 생활비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쌀 2만 원, 유치원 준비물 1만 5천 원, 전기세 4만 원. 하나하나 적힌 글씨에서 아내의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준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축한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구석 장롱 밑칸을 열고 그 안에 놓인 작은 철제 금고를 꺼냈습니다. 철컥.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열자 몇 장의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습관처럼 돈을 꺼내어 세어보았습니다. 열아, 왜리 이렇지? 예상했던 액수보다 적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잘못 계산했나 싶었습니다. 아, 지난달에 도연이 병원비가 좀 들었지. 그걸 깜빡했나 보네. 스스로를 설득하며 금고를 덮었지만 어딘가 찝찝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금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에 월급이 들어와 일부를 저축해 두었는데 계산해보니 이번에도 수십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이마를 짚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쓴 건 다 기억하는데 왜 이게 맞지 않지?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금고에서 돈 꺼낸 적 있어? 수지는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건드린 적 없어. 생활비는 월급에서 바로 쓰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린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준호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난 몇 달간의 지출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져도 금고 속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기억을 잘못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가져간 걸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내와 아들뿐이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자꾸만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가 집안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준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혹시 정말 수진이 돈을 쓰고 있는 걸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다면 나한테 먼저 말했을 거야. 이 불안은 작은 가시처럼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시는 더 깊숙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도연이 잠든 새벽에도 홀로 거실에 앉아 금고를 열어보며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건지 곱씹곤 했습니다. 손에 쥔 지폐를 바라보며 가슴 한 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번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변명으로는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고 그것을 밝혀내야 사모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를 정면으로 의심한다는 사실이 준호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심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의 죄책감 또한 커져갔습니다. 결국 준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지켜보자. 혹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작은 균열이 두 사람의 관계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 준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던 동료이자 오랜 친구 박성민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일 있냐?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있잖아. 집 금고에 넣어둔 돈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내가 쓴 건 다 기억하는데 계산이 안 맞아. 성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내랑 애밖에 없잖아. 그 말에 준호는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그랬을까? 혼잣말처럼 내뱉자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 아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혹시 친정집에 돈 보내는 건 아닐까? 고향에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고 했잖아.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실 수진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늘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 생활이 빠듯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진짜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는 걸까? 준호는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이미 그 의심은 씨앗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하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점심시간 내내 그는 숟가락만 휘젓다가 밥을 거의 남겼습니다. 며칠 뒤 준호의 어머니 이영자가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들 집에 오랜만에 들른 어머니는 여전히 꼼꼼하고 깐깐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주방에서 수진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연이 방에서 곤히 잠들자 준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집 금고에서 돈이 자꾸 줄어들어요. 내가 쓴 건 다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돈이 사라진다고? 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영자는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늘 말했지. 집안 살림은 네가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네 아내 수진이. 그 애가 돈을 건드린 거 아냐? 준호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분명 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친정이 어려우면 며느리가 몰래 돈 보내는 거야. 그게 다 현실이야. 하지만 아들아,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허락도 없이 가져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 더구나 내 집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어조와 현실적인 지적이 그의 마음을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잠든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정말일까? 아니겠지. 설마. 하지만 낮에 친구가 했던 말, 그리고 저녁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잇따라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남편 몰래 금고를 건드린다. 그 말들이 귀에서 맴돌며 점점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수지는 지금까지 나랑 도연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잖아.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혹시 더 숨기는 게 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갈등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그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냥 넘기면 안 돼. 반드시 확인해야 해.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질 거야. 이 순간 준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의심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지, 그리고 부부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저녁 퇴근길에도 머릿속은 온통 같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수진이일까? 아니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그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애매한 불안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이 방에서 잠든 뒤였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준호는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내가 정리한 가계부와 옆 장롱, 안에 있는 금고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릿속으로만 고민할 게 아니라 확실히 해야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일 거야. 다음 날 점심시간 준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 성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성민아, 혹시 너 보안 장비 다루는 사람 알지 않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너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어?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혹시 작은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나 해서. 성민은 의아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이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아내를 의심하는 거냐?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의 소개로 보안업체 직원이 집에 와서 작은 카메라 2대를 건네주었습니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렌즈는 한눈에 봐도 최신형이었습니다. 준호는 직원의 설명을 열심히 들으며 차마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어. 그날 밤 수진이 도연과 함께 방에서 동화를 읽어주고 있을 때 준호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 구석, 장식장 위에 놓인 액자 뒤. 두 번째는 안방 옷장 맞은편, 금고가 보이는 위치. 땀을 흘리며 설치를 마친 뒤 그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수진이 여보, 뭐해? 하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집안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아내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틈틈이 그는 휴대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낮 동안 수진의 모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침에 장을 보고 돌아와 밥을 하고 도연과 놀아주고 빨래를 개키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너무도 평범하고 성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순간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역시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닐까?
수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고 속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그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준호는 아내와 아이가 잠든 뒤에도 휴대폰을 붙잡고 영상을 되돌려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면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시간,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금고 앞에 앉아 조심스레 열쇠를 돌리고 안에서 돈 몇 장을 꺼내어 세더니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수진이었어.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 그 순간 준호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몰래. 그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더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이 강해졌습니다. 좋아, 아직 단정 짓지 말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야 모든 걸 알 수 있어. 그날 이후 준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대화했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 긴장과 의심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확인을 넘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준호의 눈길은 늘 휴대폰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의가 끝난 틈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조차 그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낮 동안의 수지는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빨래를 널고 도연과 그림을 그리며 웃는 모습, 카메라 화면에 비친 아내의 얼굴은 그가 늘 사랑해온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보아, 아무 일도 없잖아. 괜히 의심한 거였어. 순간 마음이 놓이는 듯 했지만 곧이어 금고의 돈이 줄어든 사실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준호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거실 불이 모두 꺼지고 도연의 방에서도 잔잔한 숨소리만 들려오는 시간. 그때 화면 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발소리조차 죽인 채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녀는 지폐 몇 장을 꺼내어 세더니 미리 준비해둔 듯 작은 나무 상자에 고이 넣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말 수진이었어. 내가 본 게 사실이었어. 충격과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아내가 몰래 돈을 꺼내는 장면은 그에게 있어 믿음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생활비도 충분히 주고 있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답을 알 수 없는 물음표가 준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친구 성민의 말처럼 친정집으로 보내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며칠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밤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며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수지는 매번 조심스럽게 돈을 꺼내 상자에 넣었고 때로는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고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포착될 때마다 준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화면 앞에서 긴장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금고에서 돈을 꺼낸 뒤 이번에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야? 준호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쥔 채 망설임 없이 겉옷을 걸치고 아내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밤거리. 멀리서 수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손에 쥔 채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으며 혹시라도 들킬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가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돈을 친정에 전달하려는 걸까? 의심과 두려움이 얽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참을 따라간 끝에 수지는 동네 샤모 약국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직 불이 켜져 있던 그곳에서 그녀는 약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곧 두 손 가득 약봉지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약?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사는 거지? 그는 충격과 혼란 속에 멀리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지는 약봉지를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준호는 골목 어귀에 서서 차마 따라 들어가지 못한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진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 봉투를 건네는 장면, 약봉지를 안고 돌아오는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약이길래 왜 그렇게 몰래 사는 거지?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을까? 의문은 더욱 커졌고 불안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나쁜 일에 쓰는 게 아니라면 왜 숨기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거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해.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믿음은 흔들렸고 남은 것은 확인해야 한다는 집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휴대폰 화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수지는 조용히 거실을 나와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에 제법 두툼한 돈을 꺼내더니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오늘도 약국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곳인가?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조심스레 골목을 따라 나선 준호의 눈앞에 조금 앞서 걷고 있는 수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꼭 쥔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동시에 절박함도 엿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역시 약국 앞에서 멈췄습니다. 약사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고 여러 개의 약봉지를 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의심,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큰 걸음으로 약국 앞으로 다가가 수진이 봉투를 받아 들고 돌아서는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에 수진은 화들짝 놀라 약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차에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준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왜 밤마다 금고에서 돈을 꺼내? 왜 몰래 약을 사?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꼭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그러나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 봤어. 카메라로 다 확인했다고. 밤마다 금고 열고 돈 꺼내는 거, 약 몰래 사는 거 전부 봤다고. 그의 목소리는 골목길을 울릴 만큼 커졌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준호의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무슨 비밀이길래 이렇게까지 숨겨? 나도 남편인데 왜 나만 모르게 해? 한참의 침묵 끝에 수진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끝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지금은 묻지 말아줘. 부탁이야. 그 울음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깊은 고통이 묻어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야. 그런데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온 그의 외침에 수지는 마침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두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뗀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한마디만 더 하면 온 세상이 무너져 버릴 것처럼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는 거지? 결국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지금은 말하기 힘들다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마. 나 끝까지 알아낼 거야. 수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뒤섞였습니다.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진실이 곧 드러나려 하고 있음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약봉지를 껴안은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말해줘. 더는 버틸 수 없어. 제발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 수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은 그녀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도연이가.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애써 누르며 속삭였습니다. 도연이가 백혈병이야.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순간 그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흐느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연이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했어. 매일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약들이 다 도연이 치료에 필요한 약이야. 돈이 많이 들어서 나 혼자 금고에서 조금씩 꺼내 쓴 거야. 준호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감당하려 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예민한지 내가 잘 알아. 도연이가 감기만 걸려도
당신은 병원으로 달려가고 열이 조금만 나도 밤새 잠도 못 자잖아. 그래서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차마 그걸 볼 수가 없었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함께 무너질까 봐.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했어. 돈도 내 장신구 팔고 친구들에게 빌리고 그래도 부족해서 결국 금고에서 꺼냈었어. 당신 몰래 한 건 잘못이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진 채 깊은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네가 이런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는 그저 네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만 생각했어. 그저 의심만 했어. 그는 몸을 떨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당신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끝까지 숨겼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준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 우리 함께 하자. 도연이는 우리 둘 다의 아이야. 나도 끝까지 함께 싸울 거야. 약속할게. 수지는 남편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은 채 오랜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밀과 의심으로 갈라졌던 벽은 무너지고 대신 서로를 지탱하는 의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아내 혼자 고통을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홀로 감당해온 고통과 두려움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을까? 어느 날 준호는 거실에 두었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저장된 영상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설치해 두었던 카메라의 자동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화면 속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은숙이었습니다. 영상 속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은 싸늘했고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야? 도연이가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준호가 알면 널 어떻게 보겠니? 내 아들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라는 낙인을 받아야 하잖아. 수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금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준호 씨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제발. 은숙은 코웃음을 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해결? 네가 뭘 해결할 수 있다고? 네가 집에만 있는 주제에 무슨 능력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불행이 시작된 거야. 내가 아니면 진작 쫓아냈을 거다. 그 순간 준호의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상 속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듯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이 사실을 준호가 알면 넌 끝이야. 내 아들 인생을 망치지 말고 조용히 네가 감당해. 준호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재생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존경해온 어머니가 아내를 그렇게 몰아붙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어머니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셨던 거야? 수진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비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준호 씨한테 말할 용기가 안 나서 하지만 어머니께선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알아버렸어. 영상에서 전부 봤어.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들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힘들어질까봐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준호는 아내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누구 편에 설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홀로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아내에 대한 책임감이 한데 얽혀 마음은 무겁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수진과 도연이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전부다. 다음 날 은숙이 집을 방문했을 때 준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은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대로 아내와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은숙은 익숙한 듯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 물때 좀 제대로 닦아. 주부가 집안을 이렇게 관리해서야. 은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은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준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도현이의 병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지요. 순간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니? 직접 봤습니다. 카메라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에게 하신 말씀 전부 들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알았다. 그리고 네 아내한테 경고도 했다. 병든 아이 사실을 네가 알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그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건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 준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지는 그동안 혼자 울고 혼자 감당하며 버텨왔습니다. 도연이를 살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어머니는 그녀를 더 짓밟으셨습니다. 은숙은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짓밟다니, 나는 우리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 한 거야. 생각해봐라. 병든 아이를 키운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나는 네 앞길을 막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한테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제 아내와 제 아들입니다. 순간 은숙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늘 자신에게 순종적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나까지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준호는 흔들림 없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누구를 적으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조차 제 아내와 아이를 상처 입히신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은숙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제 아내이자 도연이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그 어떤 누구보다 강했고 용감했습니다. 저조차 몰랐던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버텨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숙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수진 편에 설 겁니다.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머니라도 저희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수건이 젖어 있을 만큼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자신과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선언하는 그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세게 울렸습니다. 은숙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준호야. 넌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말만 남긴 채 은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을 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곧장 부엌으로 향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더는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 내가 옆에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수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한 팀이 되어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있었지만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굳게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의 대립 이후 준호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정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늘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가계부는 아내가 정리했고 집안일도 대부분 수진이 맡아왔습니다. 자신은 단지 회사 일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장이란 단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준호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도연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왔다, 우리 도연이. 준호는 억지로라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힘없이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안 아팠어. 그 작은 목소리는 준호의 심장을 세게 조여왔지만 그는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이 정말 씩씩하구나. 아빠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 수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작은 증상에도 불안해하며 당황했을 준호가
이제는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병실불이 꺼진 후에도 준호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전해준 치료 자료와 의학 논문을 읽으며 도연의 병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보, 그만 자. 내일도 출근해야 하잖아. 수진이 걱정스레 속삭였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내가 알아야 해. 우리 아이 병을 이해해야 제대로 함께 싸울 수 있지. 주말이 되면 준호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밥을 짓고 심지어는 수진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서툰 솜씨로 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일은 회사, 집안일은 아내라고 선을 그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도울게. 아니, 같이 하자. 우리 둘 다 같은 부모잖아. 그의 말에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연의 치료비는 점점 불어나고 있었지만 준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각종 공익재단에 편지를 보내며 지원을 받을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새워 작성한 후원 요청서에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도연이 수액을 맞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동안 너를 혼자 울게 했어. 내가 남편이라면서도 너의 짐을 나눠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당신도 몰랐을 뿐이야. 이제 이렇게 같이 서 있으니 난 그것만으로도 힘이 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병원 복도에서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함께니까. 시간은 쉽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치료는 고통스러웠고 도연은 종종 울며 아빠와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아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빠랑 엄마가 항상 옆에 있잖아. 수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휘둘리던 남자가 이제는 가족의 버팀목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약을 교체하는 동안 수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변한 게 느껴져. 예전 같으면 불안에 떨었을 텐데 지금은 나보다 더 단단해 보여.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난 원래 이렇게 서 있어야 됐던 거지. 그 순간 수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안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더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들이우고 나무 잎사귀는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고통스럽게 이어진 치료 끝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인 권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면 도연이 몸속의 악성 세포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치료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 순간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놀람과 기쁨,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는 건가요? 권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아이의 상태가 이렇게 호전되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그날은 희망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링거를 단체로 힘겹게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순수한 눈망울로 묻는 아들의 말에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조금만 더 힘내면 다시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 있어. 준호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도연아, 넌 진짜 용감한 전사야. 아빠랑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듣자 도연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준호와 수진의 지친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희망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약 복용과 치료, 지루한 대기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웃음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작은 장난감을 하나씩 사서 병실에 들고 왔습니다. 우리 도연이 오늘은 공룡 친구랑 함께 자자. 도연은 기운이 없어도 아빠가 건네는 장난감을 받아 꼭 껴안았습니다. 수진도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조심스레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옛날에 용감한 왕자가 큰 병마를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았대. 도연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 왕자 나 같아. 나도 병마를 이길 거야. 며칠 뒤 다시 진행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를 잘 견뎌준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자 준호와 수지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흘린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병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엄마한테 희망을 줘서 고마워. 준호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씩 터널 끝에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아직 멀었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이 낳으면 어디 가고 싶어? 준호가 묻자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바닷가에 가고 싶어? 모래사장에서 도연이랑 같이 달리고 싶어? 좋아, 약속하자. 도연이 완전히 건강해지면 우리 세 식구 바다로 놀러 가자. 그 작은 약속은 세 사람의 마음속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치료라는 끝없는 전쟁 속에서도 그 약속을 떠올리면 미소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이 조금씩 싹트던 어느 늦어름 아침,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준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님, 검사 결과에 이상이 보여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오실 수 있을까요? 순간 그의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옆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수지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곧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준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대. 뭔가 이상이 있대. 그날 병원에서 의사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최근 혈액 검사에서 일부 비정상 세포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재발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아내의 어깨를 부여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처음부터 치료를 반복해야 하나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만약 재발로 확정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느님, 왜 또 우리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이번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우리에겐 아직 길이 있다. 병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모른 채 장난감 공룡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공룡이랑 싸우면 내가 이길 거야. 그 아이의 순수한 웃음은 준호와 수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웃음이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잠든 후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또다시 잃을까봐 이번에는 버틸 자신이 없어. 준호는 그녀의 손을 더 강하게 움켜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 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번엔 다르다. 우린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줄 알잖아. 끝까지 함께 가자.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니까. 당신이 있잖아. 나도 버틸게. 그 순간 두 사람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붙잡았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최종 검사를 통해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발의 초기 징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진행이 빠르지 않으니 새로운 치료법을 병행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작은 구원의 줄 같기도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분명해.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야. 우리가 흔들리면 도연이는 누굴 믿고 버티겠어?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번에는 눈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바로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인터넷을 뒤지고 의료진과 상담하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끝없이 공부했습니다. 준호는 지쳐 쓰러질 듯 하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잖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 수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 같이 할 거야. 지난번처럼 나 혼자 버티게 두지 마. 준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게. 이번엔 끝까지 함께.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재발이라는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그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그들 곁에는 서로가 있었고 무엇보다 도현의 미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권 박사는 두 사람을 조용히 자신의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도연의 최근 검사 결과가 놓여 있었고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부모님,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숨을 죽이며 의사의 입술만 바라봤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골수 이식, 즉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권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현이의 몸은 이미 많은 약을 견뎌냈고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강한 골수를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가 먼저 검사하면 되는 건가요? 옴보레옴, 부모님이나 형제가 가장 적합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두 분의 혈액을 검사해 보시죠. 만약 맞지 않으면 외부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며칠 뒤 준호와 수지는 각각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맞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권 박사가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숨이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안 된다면 이제 어떡하죠? 권 박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이나 국제기증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수진도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자. 도연이를 살리려면 뭐든 해야 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환우의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아들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골수 이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검사에 응해주실 분 계신가요? 그 글에는 아이의 사진과 함께 간절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호응했습니다. 제가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실제로 검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도연과 맞는 경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금세 꺼지는 듯 했고 수지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속삭였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를 살릴 길이 정말 없는 걸까? 그러나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반드시 있을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는 회사 동료, 친구,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선배에게까지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도 사연을 올리며 하루하루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준호 씨 맞으신가요? 저는 인터넷에서 사연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지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골수 기증 경험이 있는데 다시 검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가족은 어떤 대가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 지현 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적합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권 박사의 목소리에 준호와 수지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희망이 마침내 눈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수지는 지연 앞에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천사예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제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날 밤 준호와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안도하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골수이식을 결정한 순간부터 준호와 수진의 삶은 또 다른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던 날, 권 박사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골수이식은 성공률이 높지만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수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의 손을 덮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 가족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불이 꺼진 뒤에도 두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말을 끝맺지 못한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를 끌어안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두려움에 잡아먹히면 안 돼. 우리 도연이는 지금껏 수없이 버텨왔잖아. 이번에도 반드시 버틸 거야. 며칠 뒤 도연은 수술 전 최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수술 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연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항감제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버렸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나 이제 곧 나을 거잖아? 그럼 다시 축구도 할 수 있잖아. 그 말에 수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곧 그날이 올 거야. 한편 기증자 지연 씨도 병원에 입원해 이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굳건했지만 수술을 앞둔 긴장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수술 후에 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권 박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증자분께 위험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용기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말을 듣자 지연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꼭 잘 되길 바랍니다. 수술 전날 밤 준호와 수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한쪽 의자에 나란히 앉아 도연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만약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말자.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일은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난 믿어. 그리고 믿어야 해. 우리한텐 선택지가 없어. 창밖에는 달빛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준호와 수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닌 다짐이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리리라는 믿음이 두 사람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당일이 밝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도연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이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자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울면 안 돼. 도연이가 우리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서운 표정을 보면 안 되잖아. 수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 엄마 아빠 여기 있을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도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금방 올게.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문 뒤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야. 끝까지 믿자. 응, 끝까지 믿자.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날 병원 복도는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의자에 앉아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수술실 문이 닫히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마치 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두 석상 같았습니다. 첫 3시간 동안은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드나들 때마다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를 대신 데려가셔도 좋으니 아이만은.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속으로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도현아, 넌 반드시 이겨낼 거야. 아빠가 믿는다. 5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보자 수지는 거의 쓰러질 듯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일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담담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긴 시간일수록 더 꼼꼼히 하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불안해하면 안 돼. 하지만 그의 심장 역시 쿵쿵 뛰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권 박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거의 달려가듯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아이는 우리 도연이는 괜찮은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권 박사의 입술에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식한 골수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도 눈물을 꾹 참으려 했지만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권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직은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도 힘내셔야 합니다. 아이가 깨어나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건 부모님의 환한 얼굴일 테니까요. 그날 밤, 도현은 집중치료실에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작은 몸에는 여러 개의 의료기구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아, 잘 버텨줬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정말 대단하지? 이제 진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거야. 며칠 뒤 도연은 마침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그 순간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랑 아빠 여기 있어.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준호도 눈가가 붉어진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현아, 넌 진짜 용감한 아이야.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며칠 동안 도연의 몸은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는 모습은 부모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권 박사가 병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현재 경과는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골수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역 억제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식은 성공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우리 아들 살아났어. 아이를 살려낸 기쁨, 서로를 믿고 버텨낸 안도감, 그리고 기증자 지현에 대한 깊은 감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아이가 잠든 병실에서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지. 하지만 결국 해냈어. 우리에겐 기적이 있었어.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네 용기, 우리의 믿음, 그리고 도연이의 힘이 만든 기적이야. 몇 달간의 힘든 회복기를 지나면서 도연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점점 혈색이 돌고 마른 팔 다리에도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권 박사는 정기 검진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회복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식사량도 늘고 면역력도 점차 안정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관리하면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지는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다시 평범한 아이처럼 지낼 수 있는 건가요? 권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네, 물론 주의는 필요하지만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도연은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내 장난감들 아직 다 있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수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다 지켜놨지? 네가 돌아오길 매일 기다렸단다. 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자. 생활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도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래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진짜 강해졌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배운 것도 있지 않아? 아이는 언제나 부모보다 강하다는 걸. 작은 기쁨이 쌓이면서 가족의 웃음소리도 다시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도연이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위에는 커다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우리 가족이야. 이제 우리 집에는 항상 무지개가 뜨는 거야. 수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웃으며 말했다. 맞아, 우리 집은 무지개 집이야.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자 도연은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엄마, 나 공원에 가보고 싶어.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싶어. 처음엔 혹시라도 감염 위험이 있을까 두려웠지만 의사의 허락을 받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챙겨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햇살 아래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도연은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곧 저렇게 뛸 수 있겠지? 준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힘내면 넌 누구보다 멀리 뛸 수 있어. 그날 도연은 작은 연을 하늘에 날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연을 보며 그는 크게 웃었습니다. 와, 나도 저 연처럼 높이 올라갈 거야.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엄마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가족의 일상은 비록 단순했지만 그 속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함께 웃고 저녁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알아? 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지도 몰라. 수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힘든 길을 걸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웃고 있잖아. 도연은 여전히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고 약도 꾸준히 복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내가 더 튼튼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나 빨리 학교도 갈 수 있지. 그 말에 부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곧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지.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밥을 한 공기 다 비웠을 때, 처음으로 공원에서 10분을 뛰어놀았을 때, 처음으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가족에게는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창밖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두 손을 모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같이 눈사람 만들자. 세 사람은 마당에서 작은 눈사람을 만들며 함께 웃었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 울려 퍼진 웃음소리는 긴 어둠을 지나온 가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을 때 준호와 수진, 그리고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수많은 폭풍을 지나왔지만 결국 손을 놓지 않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의심하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도연의 병을 더 늦게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이어진 긴 투병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믿음을 선택했기에 세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골수이식, 무수한 치료, 끝없는 불안, 때로는 절망이 목을 조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그 말 한마디가 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도연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뛰놀고 가족과 함께 소박한 여행을 하며 사진을 남겼습니다. 매일의 식사, 매일의 대화, 매일의 웃음. 예전에는 당연히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기적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조용히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아팠던 건 힘들었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두 분을 지켜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아.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재발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사랑과 믿음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살자. 서로에게 감사하자. 그리고 어떤 폭풍이 닥치더라도 절대 손을 놓지 말자. 따뜻한 저녁빛이 창가를 비출 때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을 향한 대답 같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다.